그래서 외환위기가 와서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그런 형태의 위기라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보다는 늦게, 기대보다는 적게.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보다 높은 금리가 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그거는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가 더 비싸질 것 같다라 말씀을 해주신 건데 똘가있은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런 예. 의견들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기하고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추세가 위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언제 사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레벨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그 자산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우상향의 추세가 있는 자산을 담잖아요. 물려도 복구를 해요. 네. 근데 추세가 밑으로 서 있죠.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죠.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들 중에서 결국에는 이게 플럭추에이션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는요. 미국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우리나라도 성장 모멘텀이 돌아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강달러 기준은 과거보다 높은 환율 레벨은 유지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높았던 환율이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는 그럼 환율이 빠지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주기보다는요. 주기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면 환전 수수료 나오고 좋을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기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투자할 때 주기랑 추세를 좀 구분하자는 의미인 거네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예요. 통합 분산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채권 분산 이런 건 많이 했거든요. 이제 통합 분산을 하시려는 분들, 해외 자산을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자산을 가져가려면 달러나 엔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들하고 친해져야겠죠. 그러면 이런 자산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인 추세는 어떨 것 같고 기노업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한국 경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확하게 진단하면 좀 어떤 상황인 거죠? 위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의해보죠. 한국은 97년도처럼 외환위기가 온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와서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그런 형태의 위기라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저성장 기조가 위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위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위기라고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조금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외환위기급의 위기가 찾아오려면은 우리나라가 달러 벌이가 안 돼야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작년 사상 최대치예요? 예, 작년 2022년의 기록을 넘겼어요. 진짜요? 세계 5위, 6위 하거든요. 피부로는 그걸 못 느끼겠지.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성장률이 조금 이제 1.5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수출은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없어요. 올해 수출을 잘해도 작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수출 성장률은 작년 대비니까 제로예요. 근데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조금만 돌려도 올라오는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5 전망한 거의 그 포인트는요. 내수 소비 쪽의 성장 회복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무게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내수 경기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꿈틀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더 이번에 인하했고 앞으로 몇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전에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올해 뭐 1.5%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를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추경이나 해서 돈을 풀어서 부양책으로 펼쳐서 좋아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뭐 후폭풍 이런 거 없나요? 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험의 입장에서는 한국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럼 추경 통해서 경기 부양하고 하면 언제나 한국 경제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뭐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가 이번에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금통위 기자회견은 웬만하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는데 기자회견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진통제거든요. 많이 맞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진통제를 먹고 훨훨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 왜냐면 진통제라는 건 아픈 거를 갖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걸 메워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 거지. 진통제 먹고 막 날아다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크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지. 만약 여기서 너무 세게 하잖아요. 내년에도 이만큼 이상을 써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효율적인 데다가 써야 되고요. 네.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부담도 같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도, 코인 시장도 뭐 네. 여러 가지 출렁이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정책이 앞으로 세계 경제나 이런 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세 좀 어떻게 좀 펼칠 거라고 혹시나 예상하시는지. 일단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틀 전인가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이틀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선출로 됐지만 이미 만료가 됐거든요.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 전쟁 중이니까. 네,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영국 총리하고 같이 이제 회담을 했거든요. 네.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데 기자가 여전히 저기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독재자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예전에도 날짜도 기억해요. 19년도 5월 초였거든요. 네. 시진핑 네. 주석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네. 막 거의 빌런처럼 얘기를 했다가 네. 다음날 시진핑 주석은 둘도 없는 친구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답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요번에 제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빙긋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약간? 그러니까요. 별로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이거 후속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음 질문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이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잠깐 보죠.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시작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를 때렸어요.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 예,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한 다음에 3월로 미뤘거든요. 3월 4일로 미뤘는데 이제 그 어떻게 3월 4일로 밀었냐면 당장 때리겠다고 하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고일 관세로 25%를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국경에다가 마약 그 밀매하는 거 막겠다. 원래 일반적이면은 미국으로 마약 들어오는 거 막으려면 미국이 국경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예산을 털어가지고 막잖아요. 그게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가 막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중국한테 10% 관세를 때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 순서대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위, 5위가 아일랜드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EU에 대해서도 관세 때릴 거 예고한 거죠. 4월 달에 때리겠다고. 그럼 이제 우리 번호표 뽑아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몇 등인데요? 어디가 대만, 일본, 베트남 정도 제외하면 우리가 8, 9등 해요. 우리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럼 이게 언제 오냐 이러는데 조만간 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국가별로 때리다가 갑자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려요. 산업의 관세를 때려요. 그럼 철강은요,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철강, 그걸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4월 2일부터는 자동차를 흔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하나씩 국가로 야금야금 들어온 척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확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상호 관세로 덮어요. 우리나라 또 철강 자동차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국가로 흔들고, 그 다음에 산업으로, 종횡으로 흔든 다음에 상호 관세로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여버리니까 이 상호 관세는 너가 때리는 만큼 때릴 거야 이 컨셉도 있지만 되게 무서운 말을 써요. 비관세를 감안하겠대요.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국가가 저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환율을 10% 절하해 놓은 거죠. 환율 약세를 만든 거죠. 그러면 10% 관세 때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가 저 미국에 2%밖에 안 때리고 있으니까 2%만 맞으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막 흔들면 다 불안불안해지잖아요. 빨리 협상해야 될 것 같고 여기 하나가 더 뭐 있냐면 경쟁을 자극해요. 경쟁을 자극한다는 게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하고 국경에 이제 수비대 둔다고 하니까 한 달 연기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멕시코는 성의를 보인 것 같은데 캐나다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아, 멋있더라고요. 야, 협상이 다르냐. 예. 근데 잠깐 보세요. 전 세계가 관세에 노출이 됐죠. 근데 저희 작가님하고 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둘 다 25% 관세를 맞아요.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경쟁자도 25%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안이죠.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너무 스마트하게 트럼프한테 먼저 뛰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관세를 5%만 맞았어요. 저는 뒤늦게 따라가서 어떻게 했더니 17% 맞았어요. 뭐 열받죠. 나도 지금 빨리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5% 맞으신 작가님은 경쟁자가 17% 맞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냥 5% 맞은 사람 기분이 좋지. 5% 맞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맞았지만 기분이 좋지.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 국이 1%라도 낮추기 위해서 각자 도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기 모디 총리가 갑자기 미국 날아가고 일본의 이시바가 미국 날아가고 네타냐후가 미국 방문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갑자기 미국 에너지 산다고 하고 유럽에서 미국 무기 사주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우리한테 굉장히 분친절했던 그 나라들 지금은 매우 친절해졌다. 앞으로 더욱 친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관세의 힘이죠.
그럼 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네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게 대통령이니까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바이든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뭐 사람의 성향적이나 뭐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때리는 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이로 인한 뭐 부메랑이나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정부에서 안 한 걸 뜻이잖아요. 혹시나 이게 어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역은요, 성장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A국하고 B나라가 있어요. A나라, B나라가 있어요. 저는 자동차 잘 만들고 여기는 핸드폰 잘 만들어요. 네.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 만들고 낮은 가격에 좋은 핸드폰 만들어요. 근데 제가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핸드폰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발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의 기술이. 그렇죠. 그러면 완성품도 후질 뿐 아니라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생산성이 낮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휴대폰을 만들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안 일어나겠죠. 가격이 높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고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성장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작가님은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핸드폰은 잘 만들지만. 그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둘이 교역을 해요. 교역을 하면 가성비 높은 자동차가 작가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가성비 높은 핸드폰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무역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높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빨리 생산해서 보내줘 이러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빨리 그렇죠. 보내줘. 그러면 교역을 하면서 양국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게 신자유주의고 결국엔 자유무역을 하면서 각국이 성장을 만들어 왔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관세를 때리면 제가 이쪽에 관세를 때리죠. 필연적으로 보복 관세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서로 간에 서로 이게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핸드폰 관세 때릴 거예요 하면 자동차 관세 때리실 거지 않습니까? 때려야지. 그럼 이 성장이 단절이 돼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부터 제가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러면 발핸드폰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성장이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성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은 꽤 많아요. 하나 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관세를 때리면 그 관세만큼 결국엔 소비자가 손해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을 갖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관세를 잘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관세를 때리면 이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래서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이너스가 미래에 또 펼쳐질 수도 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또 미국 연준 얘기해 주셔서 또 금리 전문가시니까 미국이 가장 최근에 1월 30일 날이었죠. 네네. 기준금리 동결했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앞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아까 전에 한국은행은 이제 총재님이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몇 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하의 방향인 거잖아요. 네. 언제와 이제 폭의 문제인 거지. 그럼 미국은 앞으로 금리 방향 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의 압박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지난 한 2년 됐네요. 2년 정도 계속해서 미국 연준에 대한 뷰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연준이 완화적으로 갈 거라는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치가 올라가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면 못 가요. 그럼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보다는 늦게, 기대보다는 적게.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얘기인즉슨 뒤집어 말하면 미국의 꽤 높은, 과거보다 높은 고금리 기조? 이런 걸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보다 높은 금리가 보다 오래 기간 지속되는 그거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단장님 모시고 신간 환율의 대전환 요책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이야기 여쭤봤는데요.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앵금에 주목하는가라는 코멘 카피에 이제 단장님 생각하시는 이제 달러 앵금을 이제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주기가 아니라 추세적인 방향에서 좀 모아가자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주변에 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뵐 일이 있잖아요. 자산가분들. 실제로 부자분들이 지금 달러 앵금에 주목하고도 있나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카피가 이제 부자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는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해외 투자에 많은 분들이 눈을 뜨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금 열풍이지 않습니까? 열풍이죠. 부자만 열풍이 아니라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엔도 엔테크족이라는 말이 신조어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엔테크족이라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N에 대해서도 투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 세 가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변 있죠. 이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신 저 시청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더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외 투자에 눈을 뜨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증가한 걸 저도 체감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강의 같은 거 요청 정말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외에 나가는 돈이 결국 환율인데 이 환율의 변동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율의 변동을 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통화 분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꼭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다한 금값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지금 금을 계속 정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지는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님 회원님은 5년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